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저희 또 카메라에 보이시죠? 두 분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는 여기는 또 민케가 왔는데요. 네. 일단 민케 약간 클로즈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민케를 혼을 내가지고 민케가 오늘 살짝 그 약간은 눈이 부어 보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장님, 오늘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니까 뭐 어제랑은 좀 반대로 살짝 뭐 약간 반등 아닌 반등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어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간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프리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은 뭐 실적 시즌부터 시작돼서 이제 AI 버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그라졌다가도 다시 튀어 올라오고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변수들이 해석이 계속 달라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경제 지표들을 저희 확인하는 시점이 되면은 조금 더 색깔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확신을 좀 갖기 위한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뭐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제 지표가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꼽아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10월, 11월 지표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FMC는 다음 주에 이제 열릴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9월 지표들까지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지표들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사실 신뢰도 측면에서는 이 정부의 공식 데이터들을 확인해야 이제 연준은 정확하게 확인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사실 다음 주 연준의 FMC가 지난 후에 16일, 18일에 일단 고용부터 소매 판매, 그리고 또 물가까지 쭉 연달아서 확인이 될 거고요. 정식 데이터들이 확인될 때 이제 10월 데이터는 지금 지표를 아마 확인을 안 해줄 가능성들이 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로 알려져 있고, 11월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용은 사실 저희가 민간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만 물론 이제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년의 최저치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이 추수감사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그림들 보면은 민간 데이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9월 고용도 사실 복기를 해보면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 같이 올라갔고요. 이게 사실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높아진다는 거는 고용의 퀄리티, 그러니까 소득의 퀄리티가 안 좋아졌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실업률은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있다. 그리고 물가는 사실 뭐 더 높아질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 사실 지금은 당장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적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소비심리 지표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소비심리 지표들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전가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 높게 못 나올 거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의 명분들을 더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통화 정책의 기대치를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고용과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아켜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셧다운으로 우리가 지표를 오랫동안 확인을 못한 거는 맞는 일이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할 지표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산업이라든지 뭐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지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시장에서는 뭐 열려 있는 부분일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확인했던 지표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민간 고용, ADP 민간 고용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래는 월간 단위로만 저희가 공개가 됐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이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간 단위로도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간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지만 변동폭이 좀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해석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뭐 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그 실적들, 기업 실적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죠. 네. 사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월마트 실적이 될 수 있을 거고 네. 월마트 실적은 좋았지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고소득층이 내려오면서 네. 이 밑으로 할인에 대한 디스카운트에 대한 수요들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소비의 퀄리티가 좋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전히 그래도 지표의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지표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캐스터의 오프닝 뉴스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12월 FOMC 회의를 일주일도 안 남겨뒀다라는 좀 중요한 시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장이 전일장에서도 좀 방향을 탐색 중인 상황으로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했던 건 저희가 계속 말을 나눈 대로 고용 지표에 관해서 관심도가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셧다운 시기 참고했던 민간업체인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급증했던 감원 규모가 11월에는 다소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이 예전만큼은 탄탄하지 않다. 이런 신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수요일 발표된 AD 민간 고용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고용 둔화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 또 추수감사절 연휴로 통계적 잡음이 좀 있긴 했지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이렇게 최근 해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외부로 쉽게 내보내진 않고 있다라는 점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캐비넷 위원장,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라고 지목을 받는 사람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25bp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금리를 선호한다고 말했지만 현재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또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어느 일각에서는 아직 된 것도 아닌데 이런 발언들이 유의미하냐 된 이런 것처럼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뭐 이러한 발언 우리가 뭐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를 재확인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실 연준의 기조는 이게 통화정책 의장이 바뀔 때 사실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는 사실 뭐 누구라도 예상을 하실 수 있었던 기정사실화가 이미 되어 있는 이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부터 왜냐하면 파월을 그렇게 계속 공격을 했었기 레이트 때문에 파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공감되는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사실 경제 지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은 연내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내년까지의 경로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은 하반기 들어오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 관세 영향이 지표에 생각보다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봤던 지표는 아닌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트레이드 서비스 항목, 그러니까 기존 그 기업들이 이 원가를 가져와서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 가격에다 전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7월 달에 한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옵니다. 네. 이번 달 9월 달 지표도 뒤늦게 나왔지만은 0.1%밖에 플러스가 되지 않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 가격 전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과정들에서 순간순간 이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내년에도 정책에 대한 변수들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선제적 베팅의 가능성들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돼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캐비넷인 말고 정말 작은 여지지만 다른 인물이 당선이 되면서 다른 정책의 방향성이 펼쳐질 시나리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근데 뭐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메시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센 뭔가 도비시 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냥 거기서 거길 것 같습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죠. 뭐 사실 되든. 지금 뭐 이 사진에서 되면은 조금 더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지금 헤셋이 나오면서 이게 월가 쪽에서 얘기 나온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장기 금리들은 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당연한 거지만은 물가를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필요 이상으로 내리면은 네. 추후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는 금리는 내려올 수는 있지만 뒤쪽 구간들은 추후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들을 반영하면서 더 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 주에 그 얘기도 했었죠. 인터뷰에서. 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어차피 의장도 한 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뭐 트럼프도 기업인 출신이고요. 그 베센트라는 재무장관도 지금 뭐 점점 더 역할이 좀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한 정말 현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친시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네. 띄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될지 아니면 이게 또 자경단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는 자경단이 한번 갑시다 그러면 밀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뭐 내년 초 정도의 그런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사실 저는 통화 정책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11월 달을 조금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네. 이 11월 초에 주지사 선거들, 그러니까 뉴욕시장 선거까지 민주당이 싹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다음 주에 벌어진 일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식품 관련한 관세를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은 올해는 이게 메이크업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 이 내년에는 좀 해소시키는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성들은 치워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게 서베이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는데 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좀 생각보다 뭐 이민자 정책이나 뭐 외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 뭐 초기보단 당연히 허니문 기간 지나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인플레이션만큼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에 대한 실망감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우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관세 정책들을 조정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핀셋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하나씩 치워버리면은 사실은 물가의 압력들을 또 정책으로 낮춰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 9월 PC 관련해서 네. 만약에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잡혀있지 않으면 네. 혹시라도 인하가 아닌 다른 케이스로 바뀔 가능성이 이제 없나요? 뭐 오늘 나오겠지만 사실 뭐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당연히 튀어나가면은 당연히 다른 얘기들이 나오긴 할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그냥 항목들을 좀 하나씩 보면은 뭐 주거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쪽으로 지금 전가가 안 되는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 튀면은 당연히 불안감들이 당연히 네. 공존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파월 회장도 연설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물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결국 통화 정책으로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고용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길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하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혹시 우리가 이걸 참고하기에 너무 좀 과거의 지표가 돼버렸을까요? 네, 어떤가요? PC가요. PC.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9월 PC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FOMC 끝나고 나올 CPI가 더 중요할 거고 당연히 뭐 PPI가 중요할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점들에서도 그냥 지난 지표라는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PC라는 건 오늘 밤 12시에 나옵니다. 네. 오늘 밤 12시에 지표가 하나 더 나오죠. 이게 네. 오늘 미시간대, 물론 네네네. 미시간대 지표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네. 투표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다만 그 부분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기대 지수, 뭐 심리 지수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안 봐도 될까요? FOMC 직전인데. 그러니까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방향성이 너무 뚜렷하게 밑으로 나오기 내려가고 때문에 있는. 예. 뭐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위로 튀어나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얘만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 심리에 네. 대한 서베이, 그러니까 소프트 인덱스에 그 주는 영향과 실물 지표의 그 영향은 조금 이제 파급력이 좀 다르긴 하기 때문에 지금 소매 판매나 이런 데이터들이 확인되지 않는 과정에서 심리 지표만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기는 좀 연준 입장에서 무게 중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 경제 지표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아마 개장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요새 보시면은 금요일마다 떨어져요. 네, 금요일마다 이게 뭐 항상 이제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는데 네. 금요일만 되면 옵션 트레이딩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네네. 금요일 프리장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게 막 이렇게 막 돈이 변동성이 터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갑자기 주말을 대비하는 건지 뭔지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필이면 또 FOMC 직전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네. 이걸 정말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이게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사실 단기뷰를 가지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거고요.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프레임을 잡아놓고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격 레벨의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아진 구간은 맞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뭐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실 뭐 몇 년 전 밸류에이션 레벨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 높은 구간에 있는 건 뭐 누가 봐도 다 명확한 부분들이고 뭐 주가 상승폭이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도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흔들려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유동성에 대한 얘기들은 뭐 사실 부채 이슈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이제 불안 심리가 있는 과정에서 수급이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은 뭐 따라 팔거나 이러면서 시장이 좀 얇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연말이기 때문에 또 더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상수처럼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 저희가 뭐 실적도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있을 거고 중요 경제 지표들이 중순 이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가 뭘 볼 것인가 이것들을 좀 설정하고선 조금 이제 버티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어제도 제가 이제 보고서들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네네. 다 전제 조건을 다시더라고요. FOMC 이후 뭔가 매수 심리가 개선되고 신고가를 쓰면 네. 모멘텀이 붙을 거다. 아, 네네. 아니면 조금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고점이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매수 매도가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네. 그게 오히려 연말에 작년에도 비슷했죠. 사탄들.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가 분명히 빨간 옷 입고 호호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옆에 뒤에서 이제 머리띠 딱 꺼내가지고 네. 꿀 딱 꺼내가지고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어찌 보면은 증권사 관점에서도 이게 펀드 매니저분들 관점에서도 애매한 장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네. 하고 대응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양쪽의 의견들이 좀 뚜렷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밀어붙이는 뭔가 방향성이 한번 확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밑으로도 지금 못 밀어내고 있고 네네. 위로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과정들이고 그 과정에서는 정말 뭐 하나만 나와도 살짝 계속 조금만 밀어도 쭉쭉 밀리고 뭐 조금만 밀어도 조금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중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수가 신고가를 쓰면은 따라 붙는 게 맞을까요? 뭐 사실 이게 전고점들을 뚫어냈다는 거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신호가 되지 않을까. 밀어붙일 때는 우리가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네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못 가는 부분 중에서도 지금 나오는 현상들을 보면은 사실 뭐 그저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에너지랑 파이낸스 그 금융 쪽이 갑자기 또 튀어 올라오고 네. 물론 이제 이유들도 뒤에 조금씩은 있긴 했지만 이게 전형적으로 자신 없을 때 순환매가 돌면서 나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딱 이게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고 매매가 지금 되지는 않고 있다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뭔가 이렇게 이슈가 생기면은 그거는 확신이 뭔가 생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상승단 돌파 시도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아래로도 심리가 좀 이렇게 어디로 갈까요라는 약간 이 주저함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든 아래든 좀 관찰하다가 적극적으로 한쪽으로 가면 그때 대응을 해보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온 속보 하나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서서도 일부에 넷플릭스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 네. 이 넷플릭스가 주당 27달러 75센트의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합병을 했다, 체결을 네.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제 화면 좀 않은 것 연결해 주세요. 제 화면 좀 연결해 주세요. 제 계좌가 녹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따 PM10에서 이거 준비했으니까 네. 관련된 내용 조금 있으면 더 얹어서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빨리 네. 나오게 될 줄은 그러게요. 저희가 상상을 아니, 못했어요. 매각 결정이 올해 안에 날 가능성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미국서가 지금 더 큰일 난 게 지금 대본을 열심히 써왔는데 지금 다 날리게 생겼어요. 지금 딱 넷플릭스가 100달러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스플릿 전이니까 천불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네. 실시간 분봉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 계좌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이고 어떡하노. 예. 어이나-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네, 실장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거 방금 나왔는데 뭐 네네. 이게 진짜 라이브네요. 이거 어떻게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이게 뭐 사실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이게 주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사실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인수합병의 이슈들은 사실 인수를 하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돈을 뭐 쓰기 네. 때문에. 예, 뭐 네네. 당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너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보면은 좀 뭐 사실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사실 비용을 좀 많이 쓰면서 사실 또 이게 그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주가 부담들이 생길 수 있는 영역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근데 원래 시장에서 알려졌던 그 가격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주당 30불이 넘는 거의 40불에 가까운 네네네. 가격까지 제시가 됐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발표한 거는 27.75달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좀 낮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뭐 단기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예. 아까도 장기적으로 이제 시너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시너지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전략적인 부분에서 재정립이 되면서 시너지에 대한 예측이 된다라 하면은 뭐 거기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네. 단기적으로는 이게 또 누가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제 그 확률에 대한 베팅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밀릴 수 있는 여지들인 뭐 일시적으로 좀 있지 않나.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하루 갑자기 이틀이면 고민 되지 않나. 상담소가 됐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범쟁이는 될까요? 아니집니다. 저희 방송이 정말 초유의 사태예요. 1부 때 한 얘기, 2부 때 한 얘기가 달라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관련 이야기까지 네. 빠르게 여러분들과 속보 한번 나눠봤고요. 민캐스터의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메타가 메타버스 사업에 관해서 축소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넘게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업계 전반에서 메타가 기대했던 수준의 기술 경쟁이나 또 시장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실제 메타버스 핵심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는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손실이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밑빠진 독이다, 이런 말이 될 정도로 뭔가 빨리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는 분야라고 좀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VR 기기와 호라이즌 등 월드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리얼리티 랩스는 이르면 1월부터 인력 감원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필요 없는 거 이제 좀 가지치기 해서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더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제 요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고 네. 그런데 요 차트를 살짝만 좀 띄워주시면은 요게 지금 뭐냐 그러면은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일봉이고요. 올라가다가 요새 이런 차트가 되게 많이 보여요. 이게 기술적인 그런 뭐 움직임이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바닥에서 저 밑에서 반등해가지고 올라오다 장기 평선, 뭐 52평선이나 뭐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같은 데 딱 맞으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확 나오면서 오히려 옆으로 누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오히려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게 보면은 이게 비용 자체를 조절한다라는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또 약간
한국 주식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드는 그런 알고리즘 매매가 많이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을 어찌 보면 메타의 장기적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주식을 요즘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이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왜 빠져 그러면은 이게 이미 반등 많이 해서 빠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쭉쭉쭉 떨어지던 종목들 뭐 최근에 보셔도 오라클도 마찬가지일 거고 MSTR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애들이 저 밑에서 매수 보고서 한 방 딱 나오면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며 그러는데 왜 갑자기 올라와? 이런 좀 혼란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메타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요즘 이렇게 많이 뭐 빅테크에서도 보이는 알고리즘 매매, 차트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메타는 사실 이게 메타 자체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에 이름을 바꾼 거죠. 이게 페이스북을 이제 메타버스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메타로 이름 아예 개명하고 티커도 이제 개명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바꾼 주식은 투자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개명을 하고서 이게 근데 또 그때 기억해 보시면은 이게 메타버스가 뜰 때가 사실 성장주의 거의 막판이었어요. 그 당시에 2021년 10월 달에 메타가 이제 이름을 바꿨었고 그때가 이제 22년 또 금리 인상을 또 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 직전에 코로나 때 성장주들 확 튀어 올라갔던 것들이 굉장히 또 충격을 이제 많이 받는 시기를 넘어가는 바로 직전에 이 의사결정이 좀 진행됐었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들은 뭐 명확합니다. 이게 그 계속 비용을 잡아먹는 비즈니스였고 사실 뭐 지금 알려진 거로는 2020년 뭐 4분기 이후에 총 집계해 보면 어쨌든 7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났었고 지난 분기 3분기에도 44억 달러 정도의 이제 비용만 가져가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못 버는 비즈니스를 줄이는 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지금 메타가 사실 올해 보면은 주가가 또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M7 중에서도 사실 밑에 처지는 그림들이 최근에 또 계속 나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뭐 약간 안 되는 것 좀 쳐내고 될 거에 좀 집중한다라는 형태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 사실 또 저는 좀 약간 악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코로나 한정 약간 테마가 아니었나. 그렇죠. 이게 그 지금 뭐 사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공연장 이런 데 사람 엄청 많이 가고 스포츠 관람하려고 그러면 또 웃돈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 끝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밖에 나오고 싶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억눌려 있다 터져나온 과정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메타버스는 완전히 그냥 뒤로 밀려버리는 이런 세계관이 됐던 거라서 일단 그냥 비용을 계속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였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과정들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AI 쪽으로 이제 넘어오겠다라는 의지들 또 표명해주는 부분들. 어쨌든 지금 투자와 자금 조달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타도 지금 사실 채권 발행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현금 보유가 분명히 더 그보다 큰 금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비용을 떨구면서 집중하겠다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저희가 뭐 스마트 글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AI 쪽을 조금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끌어오는 비즈니스를 좀 많이 가져가는 형태의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 다만 이제 방금 이제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것들에 지금 취약해진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냥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를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밀고 넘어갈 텐데 그냥 지금은 기계가 조금 이제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것들 시스템 매매들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급에서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면은 받쳐줄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모멘텀과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타에 관련된 내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애플에서 이제 인재 유치 관련해서 뭐 앨런 다이를 영입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디자인적인 측면을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근데 애플이 사실 하드웨어 쪽으로 뭐 잘 가고 있어서 뭐 AI를 굳이 안 해도 잘 나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메타 쪽에서는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한다고 해도 AI 하드웨어가 좀 메타 시장에서 좀 앞으로 유효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사실 스마트 글래스나 이런 거는 지금 열린 시장은 아닌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방향성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메타도 어쨌든 자체 칩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한 지금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서 전략적으로 좀 집중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 이게 조금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네. 좀 올라오는 정도에서 좀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더 있을까요? 아니요. 왜 대본에 써 있는 거 왜 안 하세요? 제가 어제 PM10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오늘 혼나가지고 눈이 부음 이슈로.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그게 클로즈업 아니고 잡으시면 제가 안 이제 돼요. 쇼츠로 만들어졌잖아요. 흰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 보고 온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메타와 관련된 이슈 정리해보고 네.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오클로 관련해서 이 수시 공모에 대한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방해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네, 오클로가 이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간밤에. 이 회사가 자본 조달 계획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반영이 된 건데요. 주요 금융기관들과 오클로는 최대 15억 달러 규모의 지분 배분 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주식을 바로바로 팔 수 있는 ATM 방식의 공모 창구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덕분에 자금이 필요할 때 시점을 조절해서 유연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주주는 주식수가 늘면서 희석 부담이 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 오클로에 대한 투자 의견 홀드, 또 목표가는 95달러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파트너십 확대 같은 부분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 실적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이 정도 내용은 아직 부족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클로가 성장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는 좀 마련이 됐다고 보지만 실제 성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오클로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인 걸 봤을 때 매출이 0인 상황에서 네. 주식을 팔아서 뭐 돈을 얻겠다라는 심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오클로가 주가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물론 이 소식도 있겠지만 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원전주가 유망하다라는 그쵸.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오클로 방금 민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자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또 원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래에 뭔가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좀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지금 AI를 이제 보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이랑 응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사실 이게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뭐 가장 큰 게 반도체랑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전력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네. 이게 결국은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반도체는 최근에 약간 경쟁 이슈들이 좀 붙으면서 또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병목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내년으로 가면서부터 더 이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뭐 그 이익이 회수되는 그 기간 뭐 이것은 사실 이 프레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비슷하긴 하겠지만 사실 1차원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래도 안전한 것들은 이 앞단에 재료가 되는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사실 뭐 우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 것들도 결국은 다 그 같은 결에서 보는 네.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전에 대한 근데 뭐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젠슨왕의 코멘트에 이제 또 이게 주가가 계속 영향을 받는 것도 네. 수급이 또 얇아져 있고 아. 심리가 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쪽을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그게 비슷한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 에너지에 대한 기대치들이 시장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놓고 본다라 하면은 전력과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우선순위에 놓고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클로를 통해서도 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질문 더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블룸에너지 정도 SMR 같은 경우 혹은 뭐 천연가스 관련돼서 아니면 GEV와 같은 그런 여러 실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국내 분들도 많이들 이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좀 장기적 뷰에서는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길게는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제 뭐 분석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특히 오클로 같은 기업 혹은 뭐 이 외에도 여러 뭐 지금 네오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일 네네. 것이고요. 오픈AI 자체가 어찌 보면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혹은 지금도 계속 R&D는 하고 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AI 관련돼서 이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투자를 그쵸 말 그대로 이제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뭘 할까요라고 했는데 주식 찍어내가지고 이제 R&D 한다는데 R&D의 대부분은 인건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찍어내서 시장에서 돈 땡겨서 그걸로 우리는 미래 사업을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미래 사업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그런 뭐 지갑도 좀 챙기면서 우리도 연봉 좀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강구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뭐 국내 뭐 변압기 기업들이라든지 네. 미국에도 대형 전력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를 보고 밸류를 보고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겠으나 네. 지금 뭐 오클로로 대두되긴 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좀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약간 이 사실 지금 이제 기업 내에서도 기업 종목군 내에서도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게 뭐 테마성의 움직임들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는 과정에서는 얘들이 같이 움직일 때 이 기업들이 주가가 한 번에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내려가는 현상들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의 뭐 가장 뭐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기대감들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이 못 받쳐주고 있는 기업들, 기대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꺾일 때 주가 하락폭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았을 땐 또 긍정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고, 이런 베타가 굉장히 큰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흔들다 보니까 바람 타고선 쭉 날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이후에 또 한번 불확실성 나오면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냥 그런 정도에서 좀 시장을 좀 나눠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야 되는 거겠죠. 사실 뭐 매매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볍게 빨리빨리 치고 빠지려고 하면은 사실 베타 큰 종목들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거고, 근데 또 이게 좀 이렇게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난 가겠다 이러면은 사실 적합한 종목은 아니다. 포트폴리오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크니까 예, 좀 예. 주의가 필요하다. 뭐 정말 확신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아,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 차트 요것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2021년도에 정말 우리나라도 뜨거웠지만 이게 미국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정말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실제로 이런 종목에 아직까지도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물려있는 분들은 밑에서 올라오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가 100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불에서 떨어져서 이게 마이너스 90% 10불까지 갔다가 이게 우여곡절 많이 겪은 상황에서 몇몇 기업들은 상폐되고 없어진 종목들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AI가 되는 건 알겠고요. 지금 주변에 전기차 돌아다니고 있듯이 그런 상황들이 미래에 올 상황인 건 알겠는데, 요즘에 관련돼서 미국 주식 혹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 못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 조심하였으면 좋겠다. 이게 길게 보셨을 때 그죠? 포트폴리오 측면으로는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조심 그렇죠? 대신에 베타 말씀해 주셨는데 변동성이 크니까 네.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네. 들어도 될까요? 네. 네, 다음 뉴스 들려주시죠. 네. 엔비디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까 나왔던 뉴스가 엔비디아 중국 수출에 대한 봉쇄 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신 칩인 AI 칩인 이 H200과 또 블랙웰 중국 수출을 막는 사실상의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세이프 칩스 액트인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앞으로 30개월 동안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수출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중국향 첨단 AI 칩 수출을 전면적으로 차단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는 미국 기술의 생태계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수출이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주장을 했지만, 의회 강경파들은 이 스티븐 배넌 등 최근 중국의 이 딥시크 보상을 언급하는 등, 왜냐하면 우회해서 쓰는 경우도 사실 많았고 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걸 안보 위협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발의가 됐으니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AI 측면에 있어서 네.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풀어봐도 될까요? 뭐 그거는 너무 명확한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근데 이게 정책들이 결국은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사양 칩들을 가지고 열어주고 뭐 수출을 그 부분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그 정도는 자체 칩으로 메꾸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기술력을 좀 키워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 강경파 입장에서는 아예 그럼 그냥 다 그냥 물꼬를 다 막아버리자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 장기 관점에서는 유망 시장 하나가 네. 좀 이제 더 잠기는 역할들은 되겠지만 사실 지금 어쨌든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에는 중국 내용들은 이미 좀 빠져는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나라는 것들은 이 장기 유망 시장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는 될 텐데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중국 매출에 사실 엔비디아 전체 매출 중에 중국이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히 그것과 이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럼 되는 걸까요? 중국과의 이별? 그 사실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면은 빼고 보는 게 맞긴 하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게 저희가 좀 더 그 직전에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젠슨 당이 또 트럼프 찾아가서 또 이제 한번 얘기는 또 나눴던 부분들이 있고 사실 뭐 추후의 내용들을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엔비디아의 칩 이런 것들을 다 무역 협상 카드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나 중동 가서 이거를 카드를 계속 들이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가지고 오펙 플러스 지금 증산을 계속 또 하면서 에너지가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뭐 표면적으로 이게 다 연결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시장들을 좀 꺼내놓는 과정들 서브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 하나씩 또 다른 대체 시장들을 좀 찾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 당장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나 저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별은 이별인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른- 약간 환승연애 네. 스타일의 네. 이별인가 그렇죠. 봐요. 환승연애요? 네. 누구에서 어떻게 환승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아 그냥 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 아, 이별은 환승을 이별인데. 어디서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별은 이별인데 뭐 예, 완전한 예, 예. 이별이 아닌 뭐 저희가 모르는 아까 이별. MC님들이 지금 이번 주가 파일럿 기간이어서 네. 약간 아, 네. 저희가 약간 이야기가 오고 좀 갑니다. 노이즈가 있습니다. 아, 합이 네. 좀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은 네. 미국이 중국을 협상 카드로 쓰고 규제를 하면 당연히 중국은 기분이 나쁘고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스스로 히토류를 독립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네. 중국도 반도체를 독립했다 혹은 독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메모리에서는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물론 지금 최선단에 있는 정말 TSMC의 2나노, 3나노 공정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계속 작년부터 시장에서 들려온 얘기는 이제 SM 아시죠? 그쪽에서 뭐 7나노 수준까지는 만든 것 같다. 네. 이번에도 이제 5나노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제가 지난주였나요?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얼토당토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엘과 맞먹는 성능의 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네. 오늘도 중국에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GPU 관련된 기업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 네. 500%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을 놓고 보면은 이게 중국이 계속 독립을 주장하고 그리고는 독립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상장한 기업도 보면 엔비디아 출신 사장이 네. 대표가 그렇죠. 만든 회사가 IPO되고 급등했다라고 이야기가 예.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네. 길게 보시면은 중국이 반도체를 뭐 적어도 한 절반 정도까지는 네. 미국의 뭐 절반 정도까지는 따라올 수 있을지 뭐 그럼 네네. 뭐 기술 격차가 몇 년 나겠지만 네. 정말 얘들이 AI 생태계 혹은 반도체 생태계를 따로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을지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요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또 정치적인 영역도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G2 기준으로 패권 전쟁들이 정말 뭐 누가 봐도 AI 기술 뭐 이런 것 전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다 나눠가지고 지금 찢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형태 자체가 무역을 가지고 해서 쪼고 있는 거죠. 다른 국가들 다 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조건들이 더 붙을 가능성들이 분명히 칩 수출, 그러니까 칩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결국 뭐 단순히 얘기하면 그거죠. 쟤네랑 거래하지 마.
이런 조건들을 붙여버리면은 사실 시장에 한 반을 쪼개져 버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재료를 서로 안 던져주는 과정들이 서로 발목을 잡는 거죠.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격차가 좁혀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은 맞고 사실 뭐 이게 그 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게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나게 되면은 사실 수요에 대한 격차도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엔비디아는 사실 기업의 그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지역적, 정치적인 요인으로 좀 당연히 너무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충분히 어찌 보면은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구글보다 싸다. 네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엔비디아나 반도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플랫폼이나 좀 응용해서 가지는 비즈니스하고 이 재료를 만드는 비즈니스는 저희가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뭐 계속 제가 정치적인 카드로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생산량이 확 이제 개선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 뭐 지난번에 저희 한국 와서도 뭐 칩 공급해주겠다 이걸 굉장히 선심 쓰듯이 하고 갔고 우리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파는 사람이 팔아줄게 약간 이런 네.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을 지금 어쨌든 갑의 위치에서 팔아주는 느낌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뭐 경쟁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속보 있을까요? 아니요. 뭐 네, 말씀 다 끝나시면 제가 넷플릭스와 관련된 추가적인 얘기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끝으로 할게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재료에서 응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재료가 더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재료에서 응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걸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응용에 대한 영역은 조금 여전히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사실 응용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응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경쟁이 너무나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고 신규 비즈니스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정말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응용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주가 모멘텀은 지금보다 더 약해지는 방향으로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더 예. 그럼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어도비 같은 거죠. 지금 어도비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오는. 아픕니다. 예. 많이 아픕니다. 왜 아프세요? 계좌가 아파요. 초반에는 작년 작년 하반기까지는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 비즈니스들에 장착을 하면서 이 새로운 수익원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그러면서 주가도 사실 반영을 했었지만 이게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 뭐 GPT부터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이게 플랫폼들 내지는 이제 신규 뉴 스타트업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새로운 기술들을 반영해가지고 이걸 뛰어넘어 버리는 과정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하드웨어에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응용을 가지고 보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이 진입 장벽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얘기가 이제 좀 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넷플릭스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주가는 그렇게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넷플릭스와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의 M&A가 성사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번 딜의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당 27달러 75센트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로 인한 총 기업 가치는 827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르면 이번 거래는 2026년 3분기에 완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가 13분 전에 업데이트된 기사인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지금 넷플릭스가 3% 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2%입니다. 네, 낙폭을 약간은 줄여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예, 현재 아직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파라마운트도 뭐 2%,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도 1%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분 전에 업데이트된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컴캐스트는 앞선 기업들에 비하면 주가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CNBC의 기사 내용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있네요. 네. 네, 이번에는 민캐스터의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눈이 침침하네요. 갑자기요? 저도요, 이제 나이를 금요일 먹고 있는 되니까 거죠. 좀 피곤하네요.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샘 알트먼 관련해서 스페이스X에 버금가는 경쟁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지난 여름부터 가을 사이 로켓 제조사 토크스페이스에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또 논의를 했고 경영권 확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협상이 멈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논의가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략을 사용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활용해서 직접 가봉해보자는 이런 구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태양광을 우주 궤도에서 바로 발사하면 지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또 한 가지는 로켓 발사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여지를 만들려는 새로운 움직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좀 문제가 큰 상황이죠. 이 오픈 AI는 지금 구글 제미나이의 추격으로 인해서 이 코드레드를 선언한 상황인데 네. 그만큼 뭔가 이 AI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 또 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다른 것도 일을 키운다라고 하면서 뭔가 일만 많이 벌리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사업에 가지를 많이 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네. 목소리가 더 많더라고요.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뭐 사실 지금 오픈AI는 어쨌든 뭐 모두 아는 것처럼 지금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아닌 거고 네. 또 이걸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어제 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뭐 1,400억까지 비용을 더 써야 네. 뭐 그다음에 수익 전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추정까지 할 정도로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네. 없다. 근데 다만 어쨌든 이게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우주에 대한 그 관심을 갖는 건 사실 뭐 스페이스X 저희 라이벌이라고 저기도 써 있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플랫폼 이 수직적인 계열을 완성시키고 싶은 이런 뭐 욕심도 같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저기 누구죠? 머스크. 네네. 머스크는 사실 여기에 가가지고 위성 비즈니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얘기했던 것들이 뭐 태양광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그쪽에다 우주까지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비즈니스를 뭐 어떻게 보면은 올트만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가져가고 싶은 이런 뭐 요구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 스토크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스페이스X의 뭐 몇 안 되는 라이벌로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들을 해서 좀 눈독을 좀 들였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하나의 이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그 오픈AI 같은 경우는 아직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자꾸 들어간다라 하면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감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할 여지들이 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도 있으실까요? 아니, 저도 근데 샘 알트먼이 최근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이번 주 초라고 생각을 한 기억이 나는데 M&A 하나 또 발표했던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근데 항상 뭐 어제 나온 보고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이치방크에서도 얘기했던 게 아마존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썼던 돈, 그러니까 적자 봤던 돈, 뭐 테슬라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적자 봤던 돈, 그리고 뭐 여러 다른 기업들 특히 대표적으로 우버가 역대급으로 많은 돈을 썼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3배에서 5배가 많은 돈을 더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우버 같은 경우에도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막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딱 하나 궁금한 거는 그 돈이 정말 다 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 한 2, 3년 내인데 네네.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어디서 나와서 이게 오픈AI로 들어가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네네. 그 지금 오픈AI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런 과정들에 좀 있지 않나를 생각하는 거고요. 네. 뭐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은 여러 그 큰 기업들을 다 끌고서 자기 밸류체인에 다 하나씩 장착을 시켜놓음으로 해서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보완을 시키겠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인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 이게
뭐 당연히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들도 같이 커지고 있는 과정들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도이치방크가 사실 추정한 부분들이 절대로 맞는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분석의 표현들이 이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의 또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AI 플랫폼들이 뭐 다들 쓰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커스터마이징이나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선점에 대한 중요성들이 아직도 좀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놓고 하이퍼스케일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게 답은 아직은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 결과는 어느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에서 쏠렸을 때는 누군가는 좀 쓰러질 가능성들도 분명히 열려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쓰러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수요일이죠. 뭐 FOMC도 있겠지만 오라클이 지금 시장에 가장 이제 큰 이슈입니다. 핫이슈입니다. 뭐 CDS 프리미엄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는 오라클만 있느냐? 여기에 시놉시스도 있고 어도비도 있고 브로드컴까지도 AI 주요 네.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요 상황에서 일단은 어떤 종목의 실적 발표를 좀 많이 주목해서 보시는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고 엔비디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뭐 사실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건 당연히 오라클인 것 같고요. 뭐 네. 사실 오라클이 아시다시피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물론 이제 뭐 저점에선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거리가 뭐 10% 이상 좀 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가장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 부담감들을 얘기할 때 오라클이 좀 가장 크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오라클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게 또 거꾸로 보면은 조금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사실 오라클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큰데 이 오라클이 까놓을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수요도 괜찮다고 얘기할 것 같고, 당연히 좋게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가이던스도 또 높이는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하이퍼스케일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실적을 낼 때 보면 다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자신감을 보이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선상에서 이 오라클을 놓고 보면은 같은 선상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은 사실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좋은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번 실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모멘텀을 일시적으로나마 물론 이제 본질적인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일단은 한 번 정도의 반등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그 캐픽스를 계속 가져가고 이런 것 자체가 이 비즈니스가 원래 소프트웨어 쪽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사실 마진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였고 이거를 지금 또 이제 계속 깎아먹는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 총체적으로 누적이 돼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그 성장률을 좀 보여줬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편차가 좀 커지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너무 저희가 좀 많이 단순화시켜서 보는 거긴 하겠지만 걱정이 큰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그냥 믿자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좀 주가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어도비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 뭐 기대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눈높이에 따라서 좀 반응들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그럼 합니다. 지금 오라클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DS도 엄청 좀 올라가 있는 네네. 상황이고, 뭐 자금 조달에 대한 얘기들을 가장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게 오라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대를 보다는 우려가 가장 1순위에 좀 있는. 오히려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주면은 네. 그게 오히려 시장에는 약간은 그래도 좀 긍정 효과. 네네. 그러면은 CDS 프리미엄이 실적 발표 전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전에는 안 내려갈 것 같고요. 너무 얼마 안 남지 그러니까 않았나요? 실적 발표 하고 난 이후에 좀. 하고 난 네. 이후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지금보다는 제가 지금은 어쨌든 심리가 완전 그냥 쫙 밀려가지고 밑으로 끌어가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거기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 좀 끌어낸다라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봤던 하이퍼스케일러의 그 실적에서 봤던 내용들이 연결선상에서 나온다라 하면은 일단은 한 번은 조금 이제 진화를 하고 가는 그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한 해안까지 주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장님께서 반도체 ETF를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ETF가 아니고 제가 이제 ETF를 또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알파벳이 또 올라오면서 이 반도체가 이제 GPU랑 TPU에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또 대결 구도로도 많이 해석이 됐었고, 근데 이게 그 시장에서 가장 매매를 많이 하시는 반도체 ETF가 이제 SMH거든요. SMH 뭐 SOXX, 뭐 속스리나 속스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건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지만, 그거는 짧게만 하시죠. 네네. 요게 근데 사실 이게 연결선상에서 보면은 속스리나 속스 같은 경우도 SOXX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만들어 놓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ETF들의 특징은 지수 방법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기준 자체가 IT 섹터에서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알파벳은 아시다시피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벳은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반도체 ETF에는 이 알파벳은 들어올 수가 지수 방법론 측면에서 없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를 보실 때 SMH 뭐 이런 ETF들만 보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뭐 좀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같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보면은 SMH 외에 반도체 ETF 외에 뭐 CHAT라는 그러니까 챗GPT에서 티커를 딴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ETF인데, 여기 보면은 사실 그 액티브 ETF고요. 미국의 액티브 ETF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매니저가 넣고 싶은 대로 다 유연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바로 열어서 종목을 봤는데. 당연히 빅테크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뭐 팔란티어, 브로드컴이 있는데 그 밑에 바로 알리바바가 있고요. 그 밑에 하이닉스가 들어있네요. 그 밑에 또 밑에 보니까 삼성전자와 텐센트도 들어있다. 맞습니다. 야, 이거 CHAT 이거 검색해 보시고 구성 종목 보시면은 저 방금 보고 혹했어요, 이거. 좋은 ETF네요. 그래서 엑기스를 뽑아놓은 이런 종목들, 조금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 그동안은 반도체 ETF에 조금 이제 집중하셨다라 하면은 조금 포지션을 열어가지고 이런 테마형 ETF들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ETF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저희가 실적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최근에 달러 제너럴이랑 달러트리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기사가 오늘 하나 나온 걸 보니까 연소득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이 달러트리와 달러 제너럴, 이게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잖아요. 여기에 좀 집중되면서 미국의 소비가 이게 둔화되고 있는 가장 정직한 신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아직은 견조하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중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죠? 근데 사실 이게 그 결과적으로는 구매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질 기준으로 저희가 소비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그 팬데믹 국면의 고점이 2021년 3월에 이미 실질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소비 지표는 거기에 고점을 찍고 한참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 살짝 거기서 조금 올라온 정도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명목 기준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냥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 소비 지표들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같은 소득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은 뭐 저희가 또 체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줄어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월마트 실적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비가 좀 계속 훼손이 되고 있는 것들을,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고용 지표랑 더 연결을 또 해서 보면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 자체가 소득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팬데믹 때랑 지금 고용 지표들을 보면은 또 많이 봤던 임금 상승이 높게 나타났던 그 타이밍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구인 수요 대비해서 구직자들이 적어가지고, 그때 보면은
구직자 대비 실업자 대비 구직 그 비율이 구인 비율이죠. 2배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은 한 1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만큼 구직 수요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고용 시장에서는 퀄리티가 좀 안 좋아진다는 평가들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사실 저 연준의 통화 정책 해석할 때도 연결해서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말 TMI 같은 질문인데 이거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1억 4천만 원이라 그러면 억대 연봉자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도 1억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가지면 이것도 고소득자라고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물가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재작년인가 봤던 데이터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빗자루질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의 시급이 제가 그때 보고 듣고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 25달러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그럼 또 더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한 수준 아닌가요? 억대 연봉이라고 해도? 근데 그 억대 연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빅맥 지수, 미국 빅맥 지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물가 지수, 미국의 물가 지수 보시면은 미국의 물가가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한 끼에 10만 원은 잡아야 된다라고 들어가지고 네. 그 물가가 높으니까 그 여름에 사실 휴가를 미국으로 갔다 오! 왔는데 체감 되시죠? 네. 비싼 게. 저 그래서 이제 사실 한 10년 동안은 못 가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 저도 시드니로 휴가 갔다 와서 똑같이 느꼈어요. 네. 빵이랑 커피 2잔 시키면 네. 거의 한 6, 7만 원 나오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한국이 살기 좋은 거군요. 아니, 근데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쓰면 또 나쁘진 그렇죠. 않다고는 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해외에 원래 이제 나가서 사시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시면 여기가 너무 천국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소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일단 시간이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로 들어보고요. 끝으로 정말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FOMC 이후에 산타랠리가 올까요? 안 올까요? 확률이 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아,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이렇게 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이게 들어봤는데 끝인 거예요? 아이고, 정말 짧게 해요. 왜냐하면 네네네. 다음 주에 오시면 이게 FM 지나니까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아니 질문을 드렸는데 높을 것 같습니다 하고 끝나길래 네, 이건 정말 그냥 마지막 알겠습니다. 코멘트고요. 오늘 정리해보면은 FOMC 이후에도 그 다음 주에 또 고용과 물가 지표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서 시장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러고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실질 소비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K자에 대해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 정도 말씀 나누고 다음에 또 더 깊이 있는 얘기 또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은 그것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박승진 하나증권 실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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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제 물러가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민캐스터는 잠시 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30분 더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PM10에서도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잘 쉬고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서류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위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서류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반짝 열려 오늘도 오는 your light. Playmarket 모드 on, tension up so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 기적 미리 know. PM 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김민 캐스터, 그리고 오늘부터는 구윤호 캐스터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스튜디오가 너무 환합니다. 그러니까 꽃의 모임이에요.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이 두 후배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저도 너무 든든하고 와, 기분이 좀 와. 좋습니다. 우리 윤호 캐스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합류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끝이가 나요.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한마디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프리마켓 뉴욕에서 제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기가 제일 많죠. 그러시죠? 민 캐스터랑 윤호 캐스터가 온 다음부터는 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네. 그 저희가 이제 한동안 오프닝을 처음에 이제 테이버님이랑 바꾸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나올 때는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회도 좋고 민캐도 좋지만 난 최보아가 최고다. 저도 봤어요. 보아앵이 최고다.
제가 봤을 때 일편단심 보아해. 이건 지어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민캐스터가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주가 추이까지 짚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롤이 약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윤우 캐스터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프리마켓 3대 지수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 선물 0.08% 오르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0.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3%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장 노동지표 홍제와 기업별 실적 분화로 변동성이 아주 컸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2.11% 상승했고 프리마켓에서는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협력 소식, 팔란티어와 센터포인트와 이 체인 리액션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또 올 들어서 초대형 투자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현금 부자 면모를 보이고 있죠.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도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인데요. 메타 정규장에서는 3.5% 가까이 올랐고요. 프리마켓에서는 0.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즉 가상현실 관련 예산을 최대 30% 줄이고 인공지능에 집중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 소식에 메타 주가는 정규장에서는 장 초반 7%까지 뛰었다가 상승폭 줄이면서 3.4%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지난 10월에 메타가 내년 AI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을 때 주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메타의 선택과 집중에 투자자들이 반응하면서 좀 다른 흐름으로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74% 올랐고요. 프리마켓에서는 0.07%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 산업을 강력히 지원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로봇 산업 발전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테슬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미국 내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원 소식은 테슬라의 로봇 사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오늘 새로 저가형 모델인 모델 3를 유럽에 출시했다고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정규장에선 0.65% 올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0.3%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인상 소식이 있었어요. 2026년 7월부터 전 세계 기업 및 공공부문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군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모두 포함한 거고요. 또 최근 구글의 소프트웨어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면서 가격 조정이 더 단행된 걸로 보입니다. 또 바클레이즈가 이 구독 가격 인상 발표 이후에 오버웨이트로 등급을 올리고 목표 주가는 625달러를 제시하면서 주가 흐름이 좋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살펴보실 건데요. 알파벳 정규장에서는 0.6% 넘게 빠졌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피보탈 리서치가 이 AI 모멘텀에 힘입어서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요.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정규장에서 1.4% 빠졌고요. 프리마켓에서는 0.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우정공사의 오랜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정규장 주가에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방금 전 투자은행들이 이 아마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아웃퍼폼 등급과 목표 주가 335달러 제시했고요. 키방크는 비중 확대 등급과 목표 주가 303달러, 골드만삭스는 매수 등급과 목표 주가 290달러를 유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애플인데요. 정규장에서는 1.2% 넘게 빠졌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인력 감원 소식이 있었어요. 고위 임원 2명이 은퇴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그런지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윤우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민캐스터 통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마켓 무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밤 9월 이 PC 가격 지수와 더불어서 또 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또 소비자 심리까지도 나오니까 이 점 반드시 꼭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구리 쪽 그리고 금은 쪽으로도 함께 먼저 짚어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줍니다. 1.6%대 넘는 상승률 켜주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미국 재정에 대한 확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은도 마찬가지로 2%에 근접한 수준으로 현재 오, 올라가고 네. 있어서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도 가볍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1% 넘게 빠지긴 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가격이 그래도 좀 안정되긴 했지만 네. 시장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여전히 식었다라고 하면서 9만 선을 좀 상회하고 있는 수준으로 현재 움직이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1%대 조금 하락하고 있다, 빠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켓 무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리가 또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또 많이 올라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EPS, 매출, 또 동일 매장에 대한 매출이 상회하면서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6%대 이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쪽으로도 현재 움직임 2%대 넘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수 투자 의견의 상향 조정 이슈, 그리고 어제도 3%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분위기가 꽤 좋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하락하는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아까는 3%에서 2%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금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2.7%대 빠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살펴보시면 뭐 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라든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같이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오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비교적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상승폭이 크다라고 좀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가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마켓 무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윤우 캐스터 통해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어떠한 기사들의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블룸버그에서 갓 나온 소식인데요. 이 연말 랠리를 향해 치솟고 있는 미국 증시에 경고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연방준비제도의 지나치게 신중한 경제 전망이 연말 랠리의 가장 큰 변수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접근한 상태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또 경기 회복력 유지라는 이상적인 조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요, 다음 주 연준 회의에서 비둘기파적 메시지가 과하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의 낙관론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너무 완화적이란 거는 곧 예상보다 큰 경기 둔화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트넷은 이어서 이 산타 랠리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연준이 매우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서 장기물 국채가 매도 압력을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고요. 즉 장기물 금리가 급등을 하면 주식시장 랠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 흐름이 연준의 스탠스와 경기 전망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과연 연말에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M&A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전격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디어계의 초대형 빅딜이 성사된 건데요.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를 총 720억 달러, 기업 가치 약 827달러에 사들이기로 했고요. 워너브라더스 주주들은 주당 27.75달러를 현금과 넷플릭스 주식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는 넷플릭스가 그동안 신중하게
유연하게 접근해온 대규모 인수합병 전략을 과감하게 뒤집은 결정으로 평가가 되고요. 초기에는 외부 프로그램 라이선스와 자사 오리지널 제작으로 성장해온 넷플릭스가 마침내 거대한 스튜디오를 직접 손에 안게 된 겁니다. 거래 완료 이전에 워너브라더스는요, CNN과 TBS, TNT 등 주요 케이블 채널을 분리해서 독립회사로 스핀오프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인수로 넷플릭스는 HBO 채널과 소프라노스 그리고 화이트 로터스 등 HBO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포함한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갖추게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 버뱅크 대규모 스튜디오 시설과 해리포터, 프렌즈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영화와 TV 아카이브도 모두 넷플릭스의 자산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업계에서는 이 넷플릭스가 단순 스트리밍 플랫폼을 넘어서 전통적인 스튜디오를 통합하는 콘텐츠 제국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넷플릭스 기사가 오늘 이렇게까지 빨리 나오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안에 기사가 이렇게 나와버려서 우리 민캐스터가 미리 준비했던 기사를 완전히 뒤엎어야 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까지 마주를 하게 됐는데 혹시 두 분은 넷플릭스 구독하세요? 네, 구독합니다. 저는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왜요? 너무 비싸요. 비싸긴 하죠. 그게 다달이 나가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가장 저렴한 걸로 구독하고 있어요. 광고 버전으로 구독하고 네. 계세요? 저는 넷플릭스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쉽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에 뭐가 없어서 아쉽다 하는 작품들 있으신가요? 그게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TV에는 있는데 넷플릭스에는 없고 막 어디 맞아요. 디즈니 플러스에는 있는데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집합으로 안 겹치는 게 큰 맞아요.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구독해야 되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실 유명한 작품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라 다 넷플릭스에 있나요? 네, 있더라고요. 저는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없습니다. 제가 해리포터를 보려고 쿠팡 플레이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두 번 결제를 저희 해야 되는 넷플릭스 안테 아닙니다. 넷플릭스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해리포터를 앞으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면 저는 네. 쿠팡 플레이는 구독을 좀 취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빅토리아 시크릿 이야기인데요. 실적이 방금 전에 나왔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또 빨리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네, 빅토리아 시크릿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란제리 브랜드죠. 이 턴어라운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였는데요. 회사에 따르면 지난 분기 동일 점포 매출은 8% 증가해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27달러, 매출은 14억 7천만 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회사는 연간 매출 및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경제 불안과 소비 심리 악화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주요 리테일러들이 잇따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서 이 빅토리아 시크릿 역시 이 흐름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금요일 프리마켓에서는 현재 보시면 1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 1% 미만의 상승에 그쳤던 주가가 실적을 계기로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한편 힐러리 수퍼 CEO는요,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신흥 경쟁사들한테 밀려서 존재감이 약해진 우리 빅토리아 시크릿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품 라인업 재정비와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 실적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턴어라운드 전략으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 시크릿의 실적까지 살펴봤고요. 호실적의 주가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13% 넘게 급등 중이다라는 점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뉴스는 국채시장 이야기인데요. 미국 국채시장이 이번 주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걸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이어 발표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소비 심리 지수에 대비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10년물 금리는 4.12%까지 올라서 이번 주에만 10bp 상승했고요.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준 일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다고 추가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난 11월 말에 잠시 4% 아래로 떨어졌던 금리는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반등한 모습이고요. 장기물 금리도 강세입니다. 30년물 금리는 4.78%,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시장의 관심은 곧 발표될 PC
PC 물가 지수에 쏠리고 있죠.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요. 헤드라인 PC는 전년 대비 2.8%로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PC는요. 2.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의 추가 방향성이 이번 PC 결과에 크게 달려 있다면서 연준의 완화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에 지금 이 시각 나오고 있는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이제는 민캐스터 통해서 CNBC에서 나오고 있는 비기스트 네. 무브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기스트 무브가 좀 나온 지 좀 됐는데 네. 아주 늦어버린 레이트 비기스트이기 시작됐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면 루브릭, 뭐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넷플릭스, 빅토리아 시크릿, 울타뷰티 이렇게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좀 구체적인 종목들로 함께 이유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뭐 잘 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기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대부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빅토리아 시크릿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적자폭을 좀 축소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그 내용이 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도큐사인은 실적은 괜찮았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소파이는 15억 달러의 대규모 주식 공모 소식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센티넬원은 이 4분기 매출에 대해서 전망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 잘 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테슬라 관련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컨슈머 리포트 신뢰도가 첫 탑 10에 들어갔다라는 오. 내용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 소비자 신뢰도 평가가 크게 오르면서 무려 탑 10에 들어간 일인데요. 이 컨슈머 리포트 조사 결과 테슬라가 26개 브랜드 중에 9위, 작년에는 17위였는데 그래도 8단계나 뛸 정도면 오, 많이 네.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2022년에는 거의 꼴찌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졌나 봤더니 테슬라가 조립 품질이 확실히 좋아지고 또 전기 구동 시스템이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붙은 게 좋은 또 이유였다고 합니다. 물론 테슬라도 결함은 아직 분명 존재하는데요. 전자식 문 손잡이 또 미국 규제 당국에 들어오는 불만 신고 중에서 테슬라의 비율이 사실 좀 높다고 하는데 이 점을 좀 해결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신뢰도는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차 모델을 거의 바꾸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라인업이 너무 오래됐다고 하면 왜 라인업을 이렇게 오래 유지하냐라고 하면서 뭔가 혁신을 네. 바라기 마련인데 오히려 테슬라한테는 오래 만들다 보니 차가 점점 다듬어졌다라고 하면서 좀 너그러운 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는요, 이 테슬라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같은 모델을 같은 공장에서 오래 만들어 오면서 품질에 대해서 계속 고쳐온 결과다. 특히나 모델 S는 2011년 말에 나왔는데 14년 동안 지금까지 또 꾸준히 손봐온 모델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디자인 변경보다는 또 이 업계에서 있어서 꾸준한 이 노력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예외는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 이 테슬라 라인업 중에 유일하게 신뢰도 측면에서 평균 이하로 나온 내용이겠죠. 형태를 보면 좀 사이버 트럭 아무도 안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좀 많았잖아요. 전 예쁘던데요? 아, 그러세요? 신기해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신기해, 그러면 맞아, 저번에 이제 신기하죠. 그 차 이후로 새로 장만하신다면 사이버 트럭 구매 의사 있으신가요? 그건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좀 재미가 없을 정도로 기존의 라인업을 계속 고쳐가는 식으로 좀 유지를 하려는 입장을 보이긴 하는데 그게 오히려 또 신뢰도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테슬라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녹아나 있긴 한 것 같아요. 새로운 혁신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신뢰도를 올리려는 이 내용이 이번 이 신뢰도가 첫 9위 안에 들어간 구체적인 이유였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칭찬해 줄 건 칭찬을 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쪽에는 아직까지는 이 머스크 리스크라는 표현이 네. 좀 잔존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머스크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는 유럽 쪽에서는 회복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뭐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는 부분을 보였다라는 네. 기사니까요. 저희가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도 한 번쯤 긍정적인 요인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종목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윤우 캐스터가 준비한 종목이 있다고요? 네.
오늘 리게티 컴퓨팅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정규장에서 15% 넘게 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세 보여줬죠. 네. 프리마켓에서는 0.6% 아주 소폭 빠지는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왜 올랐을까 분석을 해봤는데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마티니스 교수가 한마디를 날린 게 아주 좋은 흐름으로 작용했다고 해요.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다라면서 양자 컴퓨팅이 차세대 기술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거죠. 이 마티니스 교수는 이 양자컴 관련 자문을 위해서 백악관을 여러 번 방문했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도 양자 컴퓨팅을 직접 논의했다고 해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야에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중국이 미국을 매우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미국이 앞서 나가려고 해도 나노초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면서 이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즉 양자 기술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주요 양자 기업에 직접 투자할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은 정부 지원 기대감에 관련주를 대거 매수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과열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리게티의 시가총액은 이번 급등으로 약 90억 달러까지 불어났는데 이는 지난 12월 매출인 750만 달러, 순손실 3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직접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고 현재 상황이 투자자들의 추측이 만든 랠리에 가깝다면서 밸류에이션이 극도로 부풀려져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시장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네요.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AI도 버블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러게요.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는 과연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좀 짚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까지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캐스터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앱 CFTC 이 현물 암호화폐 거래 허용된 내용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전문가님과 함께 뭔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PM10에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미국 CFTC가 처음으로 등록된 선물 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CFTC는 이번 조치로 기존 금융시장 수준의 고객 보호와 또 투명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회 입법 없이도 이 CFTC와 또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을 해서 암호화폐 감독 체계를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비트노머리얼은 이 CFTC 감독 아래 레버리지 기반 현물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달 8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측 기관은 앞으로 규칙 제정 과정에서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느낀 점이 이 탈중앙화의 가치를 둔 코인 시장이 네. 뭔가 이 정부 안에서 이 중앙 집권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암호화폐가 과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주류로 편입될 수 있을지 많은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CFTC의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윤우캐스터와 함께 힘스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짧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힘스앤허즈는 건강 및 웰니스 서비스를 원격 의료 구독 모델로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죠. 정규장에서 8%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0.7% 오르고 있고요. 최근 굉장히 공격적인 확장 및 인수 소식을 발표했어요. 먼저 캐나다 시장에 공식 진출을 발표했습니다. 힘스앤허즈는 캐나다에서 체중 관리로 잘 알려진 디지털 헬스 플랫폼 라이브웰을 인수하면서 그동안 충분한 체중 관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캐나다 소비자들에게도 효과가 검증된 저렴하고 개인화된 고객 중심 의료 모델을 확장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무통 혈액 샘플링 기술을 가진 유얼바이오 헬스를 인수를 결정하면서 플랫폼 내에서 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이 집에서 더 편리하게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스에너지의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캐스터 통해서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테이버님이 많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4% 넘게 지금 선물 시장에 떨어지고 아이고, 언제 있는데요. 저렇게까지 떨어졌나요? 네, 전반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는 추가 상승의 동력의 재료를 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발표된 뭐 PC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봤을 때 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은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드는 선물 시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